6절 챕터 6, 챕터 6의 경영사업자의 세액 안분 페이지 71페이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1에 보면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인데요. 이번 챕터는 과거에 엄청 많이 시험이 나왔죠. 단 말 문제가 아닌 이것도 계산 문제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뒤에 나온 최근 나온 기출문제 딱 하나 있거든요. 그 하나만 풀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죠. 이거 지금까지 제가 항상 광고사업본부하고 신문사업부가 있었다고 그랬고, 광고사업본부가 과세고요, 신문사업부가 면세본부라고 했죠. 그래서 광고사업본부에 쓰기 위해서 잉크를 사오면 매출세액 나오니까 매입세액 공제요 매출세액 나온다고 그랬고요. 신문사업본부에 쓰려고 잉크 사오면 여기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제 말 신기하게 잘 믿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안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과세면세 경영사업자가 개별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공통매입을 해요. 공통매입, 이렇게 공통매입으로 같이 사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윤전기라고 했던가요? 건물이라고 했던가? 잉크라고 했구나.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잉크 말고요, 뭐를 사온다고 하냐면 건물 사온다고 할게요. 이 신문사의 신사옥을 사와요. 신사옥. 이 신사옥이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면 부가세가 10억이었을 거라 이거죠. 이렇게 신사옥에서 얼마 동안 신문을 찍다가 한 2년 후에 또 다시 다른 데로 이 사옥을 팔아버리고 또 이사를 가요.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통 매입이라고 하고 얘를 공통 매각, 공통 공급이라고 하는데 한 60억 받고 팔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부가세가 6억이겠죠? 부가세 6억. 잘 보시면 10억 중에서 다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고 광고에 쓴 걸 받아야 돼요? 신문 쓴 걸 받아야 돼요? 광고 쓴 거 받아야죠? 6억을 다 매출세액 신고할 필요 없이 광고 부분만 매출세액 신고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10억은 어떤 기준으로, 6억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고요. 국세청은 가장 애매할 때 제일 좋아하는 비율을 무슨 비율로 보죠? 매출액 비율로 보죠. 얘가 매출액 700억이고 얘가 매출액이 300억이라면 여기 70%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되고 여기 70% 매출세액 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하시죠? 단 아시겠지만 둘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매출, 공통매각은 지난기 비율을 찾으셔야 하고요. 공통매입은 이번기 비율을 찾으셔야죠. 그 비율만 달라진다는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왜 이거는 지난기 매출액 비율인데 이건 이번기 매출액 비율일까요? 일단 이번 기가 끝났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지난 거밖에 없으니까 지난기 가장 최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는데, 이건 왜 이번 기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매입세 공제 여부는 실무에서 파는 날 2월 1일 날, 3월 1일 날, 야 이거 매입세 공제야 불공제야를 판단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파는 날은 이 10억 전체에 대해서 생계한서를 주고 받은 다음에 4월 25일이나 뒤늦게 7월 25일 날, 야 그 중에 어디가 공제고 어디가 불공제를 할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 끝나고 충분히 이번 기 매출액을 구하신 다음에 안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안 물어보겠지만 물어본다고 해서 틀릴 것도 없겠네요. 이 이유까지 아시면 더 좋으니까. 자, 1점에 공통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공통매입과 공통과표를 이 표 하나에 다 요약해 왔는데요. 양가로 1번 안분계산 방법 보시면 공통공급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과세공급가액, 양가로 이번에 안분계산 생략이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시험에도 많이 물어보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당연히 또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급 단위별로 제가 공급가액이 채 50만원. 장난치는 거야? 이게 지금 60억은커녕 50만원도 안 된대요. 안분 생략. 동그라미 2번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이게 5%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기 과표가 이게 960억 나오고 이게 40억 나오면 채 5%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생략. 근데 단 재화 공급가액 자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5%든 4%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때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화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도 이 경우도 전부 다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이거 1번, 2번, 3번 끝까지 기억하셔야 하는데 얘네들은 안분계산 생략하면 전혀 세금을 안 냅니까? 전부 갚입니까? 좀 짜증나지만 전부 갚입니다. 이게 4%가 안 된다는 소리, 5%가 안 된다는 소리는 대부분 여기니까요. 다 과표에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인데요.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채 5만 원도 안 돼요. 장난치는 거야? 이게 5만 원도 안 돼요, 세금이.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 면세 비율이 5%가 채 안 돼요. 즉 대부분이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분 상당히 바쁘셨네요. 왜냐하면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 표준의 안분 계산을 생략합니다. 즉 내가 지난기에 과세 면세 비율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신규로 공통 매입을 하자마자 또 신규로 그 자산을 공통 매각해버린 상당히 급하신 분이죠. 바쁘고 급하신 분인데 이런 분은 과표 안분 계산을 생략하듯이 매입세액도 안분 계산을 생략합니다. 자, 이 오른쪽 세로 1, 2, 3번은 되게 특이하게 화살표에 이 경우 전부 다 매입세액입니까?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입니까? 전부 다 매입세액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과세 부분이 거의 96%, 97%, 98% 차지하니까 얘는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가운데 세로는 안분 계산 생략하고 기분 나쁘게 전부 다 거의 과표, 오른쪽 세로는 안분 계산 생략하고 다행히도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꽃표시 3번에 과세 면세만 안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카지노 얘기했죠? 과세 비과세도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안분해서 과세 부분은 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비과세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줄 1번 보시면 예정신고 안분 계산에 대한 확정신고 시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그 당시 최선의 추정치인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으로 일단 안분 계산하시고 확정신고할 때 다시 한번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주 2번에 보시면 안분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양가로 1번 과표 안분 계산 특례죠.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다음에 과세 표준도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게 만약에 면적 비율이면 끝까지 과세 표준도 면적 비율이고요. 양가로 2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특례라고 해서요. 반가로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바로 그 기간에 팔아버리죠. 상당히 이분도 급하신 분이죠. 이번 기회에 공통매입하고 그 자산을 다시 이번 기회에 팔아버립니다. 아주 변덕스럽거나 아니면 아주 급하신 분이네요, 마음이. 이분은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라면 더 급하네, 이 사람은. 올해 장사 시작하자마자 공통매입으로 건물을 사오고 또 이번 기회에 공통매출을 한 사람은요, 앞장에서 배우신 것처럼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하고 전부 다 과표로 잡히는데 그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계속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따라가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이번기 비율로 해요. 직전기 비율로 해요. 직전기 비율로 하죠. 이렇게 그 해에 사서, 그러니까 그 기에 사서 그 기에 팔아버리면 매입세액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보시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없으므로 대용치를 사용할 수 없음. 이거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기간에 정산을 하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총 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 동그라미 2번 총 예정. 이제 매출액 비율이 없으니까 막 찍는 거예요. 예정으로.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 공급가액 비율.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정 사용면적. 면적으로 찍는 거죠. 과세사업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 안분 계산을 하십니다. 꽃표시 1번에 혹시나 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로서 3회 비율이 있으면 무조건 3회 비율을 먼저 적용해야죠. 이게 뭔 소리냐? 좀 짜증난데요. 제가 여러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내가 건물을 이번에 신축하고 있어요. 나 닥터예요. 닥터. 나 의사라고요. 30년 동안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더니만 이제 좀 돈도 제법 벌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좀 한 거의 50대 60대가 되니까요. 이제 병원 일도 그만하고 싶어요. 손도 좀 떨려요. 수술할 때 손 떨린다고요. 그래서 2015년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죠. 여기가 1기고요. 여기가 2기인데 2015년 1월 2일 날 이 사옥 하나를 신축해요. 이게 10층짜리거든요. 건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1년 걸린답니다. 이게 한 내년 1월 한 5일 정도 완공된대요.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1년 후에 이 건물 완공되면 이렇게 하려고요. 예정인데 예정. 6층은 병원으로 써요.
나머지 4층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서 나머지 4층은 나중에 임대사업 하려고요. 나는 그러면 드디어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기존에는 병원만 했다면 면세사업자인데 이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고요. 자, 이 건물 짓는데 100억 들어갔어요. 1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바로 공통매입이거든요. 과세면세에 같이 쓰는. 자, 이렇게 공통매입하면 무슨 비율을 안 분한다? 과세면세 매출액 비율을 안 분한다. 이번 기로 한다. 지난 기로 한다. 이번 기로 한다. 자, 이 건물에서 과세면세 공통매출액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죠? 언제까지 안 나오죠? 내년 1월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번 기하고 이번 기 나 어떻게 매입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안 분하냐고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번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일단은 매출가액 비율로 안 분해하는데 너 사정이 정이러면 매입가액 비율로라도 한번 하자. 그게 없으면 2번 너 찍어라. 1년 후에 이 건물에서 얼마 매출이 나올지를 찍어라. 3번 찍긴 찍되 얼마 매출액 나올 게 아니라 얼마 면적을 쓸지 찍어라. 너 근데 건물이냐? 곱표시 1번에 의하면 무조건 몇 번이 앞선다? 3번이 앞선다. 이해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100억의 건물 지었으니까 부가세 10억에 곱하기 40%를 공제받습니까? 60% 공제받습니까?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멍 때리지 마세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를 공제받는 거죠. 그래서 4억의 매입세 공제받아요. 근데 어쩌죠? 1년 후에 완공됐는데 이게 불경기. 부동산 불경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주업이 의사니까 이제 7층을 병원 쓰고 그러지 말고 부동산은 4층이 아닌 3층만 임대하자. 이렇게 해서 면적이 확정됐어요. 부동산이 불경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매입세 공제를 얼마만 받았어야 하는 겁니까? 얼마만? VAT 10억에 30%만 받았어야 하는 거죠. 확정됐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얼마 받았어요? 4억 받았으니까 빼기 4억을 하면 이번에 차액으로 1억을 뱉어내셔야겠네요. 이거를 이제 정산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가운데 회색 음영 박스에 있습니다. 나중에 30% 받고 4억 받은 거 있으니까 1억을 가산하거나 환급하시면 되죠. 이건 솔직히 계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거든요. 말 문제만 준비할 게 아니라. 2점 보시면 의제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죠. 의제매입세 금방 배웠는데 왜 또 나오지? 왜 또 나오기는요. 이번에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니까 한번 또 나오는 거지. 자, 내가 100원어치를 사가지고 50원은 과세에 썼고요. 30원은 면세에 썼어요. 나는 겸용사업자니까.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가 과세로 써야만 된다고 앞 시간 설명했으니까 50원만 되는 거죠. 그러면 30원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20원의 기말재고가 남았는데요. 이 기말재고가 내년에 계속 과세나 면세로 팔릴 텐데 지금은 얼마에 이게 과세 면세에 팔릴지 알 수 없으니까 기말재고도 과세 면세 비율로 한번 안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를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점에 의제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은 양가로 1번의 의미. 과세면세 겸용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면세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 기속에 따라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인지를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 사용분 중 과세인지 면세인지 실지 기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악이 이월된 것은 안분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보면 박스 보시면 매입가액 곱하기 전체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으로 반란해가지고 102분의 2등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클릭마크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과세사업자와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 여부 적용이라고 해서 지난 챕터 배운 거랑 이번 챕터 배운 걸 같이 정리하는 건데요. 가운데 세로는 과세사업자, 오른쪽 세로는 과세면세 겸용사업자. 과세사업자는 1. 과세에 사용하면 매입세 공제. 2. 그대로 양도해버리면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파니까 매입세 불공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기말재고도 당연히 매입세, 의제매입세 공제.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는 1. 과세에 사용하면 당연히 의제매입세 공제. 면세에 사용하면 요건 불만족. 3. 아우 짜증나네요. 공통 사용했는데 과세로 썼는지 면세로 썼는지 알 수가 없으면 요거 안분 계산. 그렇죠? 그리고 4번 그대로 양도하면 이것도 요건 불만족이니까 안분 계산 안 되고요.
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되고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마지막으로 양가로 2번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얘도 한번 안분 계산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3점의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인데요. 나만 신났나? 나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 뭐가 공부가 재밌겠습니까만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이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이거 좀 재밌더라. 저 되게 이거 재밌게 공부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말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이거는 정산 아니에요. 정산은 아까 기억나죠? 2015년에 건물 아직 완공되기 전에 미리 받아놓고 2016년에 정확히 면적 확인되면 정확히 계산, 말 그대로 정산이 정확히 계산이니까 이거는 재계산이에요. 당시에 틀려서 다시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정산은 당시에 찍은 걸로 대충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다시 계산하는 게 정산이고요. 이거는 당초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걸 재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15년이고요. 이게 16년이에요. 요게 1기고 이게 2기고 여기가 1기고 여기가 2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것은 우리 회사의 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 비율이에요. 면세 비율이 30%였어요. 신문이 30% 팔렸는데 갑자기 2기에 신문 열풍이 불어가지고 신문이 50% 팔립니다. 근데 다시 10기가 줄어들면서 2016년 1기에는 46% 팔리고요. 그 다음에 2기에는 42%로 면세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의 면세 비율이 매년 똑같을까요? 조금씩 바뀔까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부가세 100억이든가요? 그렇죠. 부가세 100억. 이때 공통매입으로 부가세 100억으로 사왔어요. 자, 그러면 불공제를 당시에 얼마 받았겠습니까? 30% 받았죠? 이게 불공제였어요. 근데 어쩌죠? 이 비율이 막 바뀌고 있다고요. 매기. 그러면 혹시나 이걸 지금 100억으로 다시 사온다고 가정하면 이번 기회에 사왔으면 30% 불공제예요? 50% 불공제예요? 50% 불공제죠? 너 그러면 이번에 50% 불공제 받았어야 하는데 왜 지난기에 30% 받았냐? 한마디로 지난기에 불공제를 많이 받은 겁니까? 조금 받은 겁니까? 너무 조금 받은 거잖아요. 너 50% 받았어야 하는데 왜 30%밖에 안 받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20% 불공제를 더 받아라. 불공제를 더 받으라는 소리는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입니까?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소리입니까? 불공제 더 받아야 하니까 더 내야죠. 이게 비율이 올라가면 납부가 나와요? 환급이 나와요? 납부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불공제가 늘어야 하니까 이건 배드뉴스잖아요. 배드뉴스. 내가 하나 물어보자. 왜 지난기에 산 거를 이번 기회에 또 산다고 가정하고 난리지? 나는 지난기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살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산다고 하면 지난기보다 1기를 사용한 후니까 더 비싸게 삽니까? 싸게 삽니까? 1기를 사용한 다음에 감가상각을 좀 한 다음에 즉 지금은 1기 동안 썼으니까요. 이제 100억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는 75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 해준 다음에 20%의 15억을 이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그리고 또 한 기가 지났더니만 또 46%로 줄었어요. 야, 너 지금 다시 산다고 가정하면 100억에 또 이제는 46%니까 오히려 지난기보다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불공제 줄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납부 나와요? 환급 나와요? 환급이 나오겠죠. 단 다시 산다고 가정해야 하니까요. 또 1 빼기 25%씩 이미 2기가 지난 50억에 사와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바뀌죠. 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건 계산 안 합니다. 왜 계산 안 하는지 아시죠? 지난기하고 이번기가 몇 프로 이상 틀어져야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틀어지지 않으면 계산 안 해요. 자, 그럼 이번기는 또 지난기 대비 5% 이상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직전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직전 계산기와 비교해야 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어갔으니까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계산 어떻게 하느냐? 너 100억짜리 지금 다시 산다고 가정하면 이제 1 빼기 25%씩 이미 몇 기가 지났다? 3기가 지났을 거 아니냐? 너 그리고 지금은 42%를 불공제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50% 불공제 받았으니까 이제는 8%만큼
불공제가 줄어든다. 불공제가 줄어든다. 매입세 불공제가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납부 나와요? 환급 나와요? 마이너스로 환급으로 좀 돌려주겠다. 25억에 8%니까 2억 나오나요? 2억? 맞죠? 이때는 2억이 환급됩니다. 이거 잘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거 결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타깝게도. 자, 넘기시면 75페이지 1번 문제.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기출문제. 1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뒤늦게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맞죠? 맞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3번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 집행의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일반 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아예 없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다 맞는 설명인데 5번이 틀렸네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 상당히 급하신 분이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함에 됨에 따라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뭔 소리예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신규 사업자는 그냥 전체 과표가 잡히거나 전체 매입세 공제가 돼야 하니까 5번이 뭔가 장황하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6페이지 챕터 7 우리 7절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이거는 말문제밖에 나올 수 없는 챕터죠. 이건 언제나 말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점의 거래징수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래징수 어려울 거 없죠? 거래징수는 말 그대로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 10%를 받아다가 더 내는 게 거래징수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VAT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라고 써 있죠. 양가로 이번에 징수 대상을 보시면 1.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사업자는 VAT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세의 거래징수 의무가 있음. 2번 보시면 만약에 영세율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이 0이기 때문에 거래징수할 세액이 아예 없죠. 부가세 과표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세금을 거래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제가 부가세 시간에 몇 번을 강조하는데 부가세법은 파신분이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하죠. 우리가 최종 소비자 입장으로 볼펜을 사오면 내가 최종 소비자라는 이유로 사왔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나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파는 사람이 문방구 사업자고요. 이분이 면세 사업자가 아닌 한 부가세는 붙게 돼 있죠. 다시 읽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가세법은 공급자, 파신분의 사업자 여부가 워낙 중요하므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내가 최종 소비자이든 사업자든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든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물건 자체가 과세품이라면 무조건 거래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써 있죠. 최종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죠. 이렇게 문장을 장난친다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중고차 매매상이 최종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팔았다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주어를 거꾸로 사가는 사람으로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주어를. 즉 최종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또 우리 학생들이 멍 때리죠. 가만히 있어봐. 최종 소비자가 거래했단 말이야? 이거는 부가세가 안 붙네. 이렇게 참 멍 때리기 좋은데요. 그걸 허점을 파고들고 문제가 나오니까 제발 좀 이런 문제 틀리지 맙시다. 중고차 매매상 자체가 장안평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아주 친한 후배가 중고차 매매상을 장안평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장안평에 공식 지금 등록되지 않은 딜러기 때문에 아무리 차를 팔아도 세금 신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예외적인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원래는 부가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문장에서 이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자가 과세사업 물건을 팔았는데 최종 소비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부가세를 안 받아왔다. 이때는 부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물론 제가 지금 문제를 각색한 거고요. 뭐 너무 불쌍했다 그런 건 문장이 안 나왔고, 한마디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인데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부가세를 안 받아왔어요.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되죠. 쥐들 사정이 그렇든 말든 그냥 이 요건만 맞으면 거래징수는 무조건 하셨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점으로 내려오면 세금계산서의 개념이죠. 의미,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액의 공급 시 VAT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증빙. 그 다음에 기능 보시면 송장, 청구서, 대금 영수증, 증빙서류, 과세자료서로 다 기능 가능하고요.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까지가 4대 필요적 기재사항. 이 4대 필요적 기재사항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공급받는 자, 사가는 사람의 상호 성명 주소나 작성 연월일은 중요한데 공급 연월일은 이런 건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없어도 아무런 효력에는 영향 없습니다. 이번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면 공급자는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아주 중죄가 있죠. 매입세 불공제가 상당히 페널티니까 이런 경우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77페이지의 3점 보면 세금계산서의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용액에 공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이거 언제 설명한 것 같은데? 자, 1번 거래처별로 1여월의 공급가액 합계해서 이번 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거래처별로 1여월, 즉 달력 한 장에서 아무 기간이 하나 잘라가지고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해서 그 기간에 종료일자, 즉 1월 15일, 1월 7일, 2월 8일, 2월 9일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날짜를 며칠 잡아가지고 그 뒤에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고요. 3번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1번은 한 달 통으로, 2번은 특정일 기간 통으로, 3번은 그게 아니라 특정 날짜 하루를 통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양가로 이번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인데요. 자, 이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한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쉬워졌죠.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쉬워졌어요. 자,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쉬워졌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1기고요. 여기가 2기예요. 당초 5월 1일 날 뭔가 10억 정도의 플러스 매출 사유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9월 19일 날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요. 특이 사유가. 쉽게 얘기해 볼까요? 5월 1일 날 10억의 매출을 끄는 사람이, 사간 사람이 갑자기 9월 19일 날 뭐 반품을 하겠다거나 변심을 하겠다고 다시 이 매출을 없던 걸로 보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실무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수정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때 어떤 사유가, 10억 사유라고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10억 매출을 했는데요. 이 어떤 특이 사유가 9월 19일 날 발생하면 이때 마이너스 10억을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5월 1일자로 마이너스 10억을 끊어야 하느냐,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끊으면 되느냐. 이게 지금 수정세금계산서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FM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마이너스 10억을 끊으라는 소리는 우리가 진짜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7월 25일까지 1기 부가세 신고한 걸 싹 다 수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빡세죠. 웬만한 수정 사유는 다 이번 기에 마이너스를 끊으면 되는 걸로 최근에 다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반가로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죠. 이때 10억 팔았는데 이때 10억을 상대방이 가져가래요. 안 사겠다고. 그러면 내용 보시면 재화가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가 되죠. 당초 매출일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유 발생한 날입니다. 반가로 2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미공급, 반가로 3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증감 발생. 옛날에 또 이게 뭔 소리인지 한참 헷갈리더라. 이거는 계약이 그 당시에 계약서 쓰고요. 그 당시에 10억에 대해서 선수 성급도 주고받고 세금계산서까지 완벽하게 작성을 했는데 9월 19일 날 그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아예 해제가 돼서 마이너스 10억을 끊어야 할 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 그냥 그날 해라. 이게 과거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날 하시면 됩니다. 3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하죠. 이건 뭐냐면 당초에 10억을 끊었는데 여기에서 2억을 더 주래요. 12억 아니면 2억을 다시 돌려가래요. 필요 없다고. 8억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의 사유가 발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의 사유를 과거 타고 가라. 그냥 오늘 해라. 오늘 하라니까요. 오늘. 그게 반가로 3번입니다.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 화살표 보시면 당초 작성일자가 아니라고 돼 있는데 반가로 4번은 당초 작성일자니까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내용 읽어보죠. 내국신용장 관련 발급인데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이 날짜가 자신의 작성일자가 되고요. 비고란에 내국신용자 개설일 등을 덧붙여서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화살표 보시니까 이거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아니네요. 즉 오늘이 아니라 타임머신 타고 돌아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에는 3절 영수열에 의하면 내국신용장 같은 것은 사후 발급 때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 5월 1일 날 10억에 팔았는데 이게 내국신용장 거래여서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인 거예요. 이거를 1억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고민하다가 일단 1억을 끊었어요. 당장 지금 세금계산서 끊으라고 하니까. 근데 7월 25일까지, 올해부터는 7월 20일도 아니고 7월 25일로 5일 연장됐다고 그랬죠. 그날까지만 내국신용장을 사전 발급하는 겁니까? 사후 발급하는 겁니까? 이걸 사후 개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이 부가세 1억이 아니라 이게 영세율로 바뀐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을 없애야 할 텐데 이 날짜를 오늘 날짜로 해라. 이거는 당초 날짜로 돌아가라. 얘는 당초 날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7월 25일까지만 사후 개설을 하면요. 사후 발급을 하면 아직 이번 기 부가세 신고는 안 끝났으니까요. 빨리 4월 1일로 돌아가서 당시에 부가세 1억 끄는 것을 영세율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요거는 당초 날짜로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가로 5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붉은 글씨로 쓰거나 그 다음에 음의 표시로 발급하여 이제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는데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것이 국가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 단이라고 써있죠. 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국가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가로 3번에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네요.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위탁 판매입니다. 이거 제가 위탁 거래 설명한 적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위탁자가 가운데 낀 수탁자, 위탁자 나를 본인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낀 애를 대리인이라고 하죠. 걔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 이 위수탁 거래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데요. 내용을 보면 일반 수탁자, 즉 가운데 낀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면 수탁자, 가운데 낀 대리인이 그래도 이 거래의 주인공은 나니까 위탁자인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죠. 자, 위탁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내가 한다, 가운데 낀 사람이 한다? 가운데 낀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내가 직접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낀 사람이 인도하니까 그 날짜가 언젠지도 몰라요. 가운데 낀 사람이 지가 인도한 다음에 스스로 가운데 낀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다만 이 거래의 주인공은 가운데 낀 자기가 아니라 나니까 그 명의는 누구로 발급하라고요? 그 명의는 나의 명의로 위탁자나 본인 명의로 발급하되 자기의 정보는 비고란에다 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특이한 건데 이거 뭐야?
위탁자, 내가 재화도 직접 인도합니다. 정말 가운데 낀 사람은 서류상만 존재하나 봐요. 하는 일이 없어요. 이때는 인도한 사람이 나니까 내가 그 날짜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자인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고요. 수탁자, 즉 가운데 낀 대리인의 등록번호만 덧붙여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위탁 매입은 거꾸로죠. 내가 저 끝에 있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공급자한테 내가 사오면 되는데 내가 직접 안 사오고 가운데 대리인을 껴서 걔를 통해서 사오는 겁니다. 제가 위탁 판매는 가끔씩 봤는데 위탁 매입은 뭐 많이 본 적은 없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공급자가, 즉 저쪽에 나한테 판 사람,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 나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가운데 낀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시면 안 되죠. 걔는 낀 사람에 불과하니까. 이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는 옆에서 덧붙여서 북이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북이 옆에 덧붙이는 걸 북이라고 하죠. 자, 반가로 3번의 리스거래죠. 사업자, 내가 시설 대여업자, 대표적으로 그냥 리스사 같은 겁니다. 리스사로부터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면 공급자가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직접 끊어줄 수가 있죠. 그 예가 써있죠. A사 난데요. 내가 현대 오토리스 같은 곳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동차가 리스사에서 나한테 인도되는 게 아니라 저 현대차 생산자나 아니면 이게 수입품이라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나한테 물건이 와버리는 거예요. 리스사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 그러니까 생산자 아니면 수입하신 세관장이 직접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씩 등장하는 특례니까 이 특례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군요. 자, 제가 지금 앞장에서 설명했던 그 9월 말까지 해서 10월 10일까지 아니면 특정 일자 아니면 특정 거래 동안에서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하라는 게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2번에 수정세금계산서 기타 규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개인가만 제가 요약했는데 얘는 좀 중요한 것들이고요. 이번 장에 나오는 거는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주 2번에 수정세금계산서의 기타 규정이죠. 1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차고 외의 사유, 다행이죠. 차고 외의 사유입니다. 이 차고 외의 사유로 잘못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잘못 적혀 있는 경우 재화 및 유용액의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고 음입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보시면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죠. 이 좀 바보 같은 분이죠.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하면 이때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입 표시로 발급하라. 그 다음에 3번에 면세 등의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렸습니다. 이 바보들 많네요. 이러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입 표시로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 아니 세상에 부가세 세율이 10%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15%나 20%한 거예요? 그거라기보다는 뭐 0세율로 해야 하는데 10%로 했다거나 10%로 해야 하는데 0세율로 한 거겠죠.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도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입 표시로 발급해라. 그 다음에 5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반에서 간이로 과세유형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세유형 전환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일 때 공급한 재화나 유용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제 못하는 시기가 됐는데 예전 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유예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러니까 예전 작성일을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간이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날짜로 이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과거 일자로 돌아가서 발급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주 3번으로 내려오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이 합계표가 뭔지 알죠? 그 세금 신고할 때 내가 지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받아왔거나 받았던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을 낱장을 정말 관할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 A4 국세청 사이트 가면 A4 합계표라는 이런 A4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금액만 합계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A4 합계표로 갈 텐데요. 이 세금계산서 A4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는요. 예정 확정 신고 시 그간 발급한 TI 세금계산서 낱장을 하나하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 A4 양식이 있는데 이걸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 국세청 서버에 언제까지 알려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래 다음 날까지 알려줘야죠. 당연히 실무에서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음 날까지 전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굳이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번에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한다 이 소리죠.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안 나오지만 자기가 사온 거에 매입세액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판 거는 매출세액이 안 나오지만 산 거는요. 상대방,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이 사업자이면 아마 부가세가 들어가 있고 나한테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매입세 불공제니까. 하지만 누구한테 얼마 사왔는지 정도는 이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좀 제출해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협력 의무입니다. 거기에 꼭 표시해 있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는 어차피 매출세액은 없으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작성할 수도 없고 낼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사왔던 매입처별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내용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인데요. 1번 불특정 다수,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인데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택시,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제가 공급하는 경우고요.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소매업이나 목욕이나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역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필요 없는데 이 중에 소매업을 조심하셔야 돼요. 소매업은 주인장이 내가 소매업이고 손님이 와서 물하고 뭐 아니면 그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순창 고추장을 사가는데 이 소매업자한테 그 고추장을 사가는 그 개인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음식점을 만드는 개인인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소매점 사장한테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세금계산서 좀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소매업은 그때도 발급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 중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 즉 사가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한 발급 의무가 면제됨이라고 돼 있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니까 발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매업 가지고 장난을 과거에 많이 쳤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영역이죠. 여러분 왜 통장에서 뭐 계좌이체할 때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 개인들은 다 무료로 발급이 되는데 사업자끼리는 사업자용으로 뭐 11만원짜리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보험용으로 뭐 4,4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11만원이거나 4,400원인 이유가 부가세가 10%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공급받는 자, 즉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이것도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그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 이번에 간주 관련 규정이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간주 공급 같은 것은 진짜 공급이 아니라 세법상 가상의 개념이니까 일반적으로 간주라고 시작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1번 보시면 간주 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와는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을 리가 만무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얘네들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자가 아닌 한 일단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간주임대료, 즉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한 거, 요거는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하든 누가 부담했는지랑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아무도 안 하게 돼 있죠. 자, 양가로 3번의 영세율 관련인데요. 동그라미 1, 2, 3, 4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밑에 클릭마크, 이 클릭마크가 중요한데 영세율, 즉 수출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특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죠. 2번 수출대와 임가공용역, 3번 한국국제협력단체 코이카, 아니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나 대양적십자사에 의한 공급, 그 다음에 4번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가공된 재화를 다시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영세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있죠? 5번에 전자세금계산서까지만 할까요? 발급 대상자에 보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이미 의무,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한마디로 매출액이요 3억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원래 3억이 안 됐었는데 수정신고나 결정 경정에 의해서 3억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가세기간부터 의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이외의 개인사업자들은 선택 규정에 의해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요새는 굳이 매출액이 3억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보시면 그 밑에 꽃표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1번의 발급면세의 정성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하게 제가 자동 전송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다음에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 시간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1, 2, 3월에 발급한 것은 4월 11일까지, 그 다음에 4, 5, 6월에 발급한 것은 7월 11일까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대부분 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음 날까지 다 이런 걸 발송하니까 예정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낱장 한 장 한 장을 다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 혜택이라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라고 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들한테만 약 한 건당 200원을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절을 마무리하고 우리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